아, 이번에는 25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지금 소설 작품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작품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작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딱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소설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딱 이 문제 하나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할 건데 그래도 최소한 이건 알아놓고 가자.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게 서술 방식입니다. 이거 없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옆에 빈칸에다가 서술 방식인데 이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야? 서술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 하자. 나머지는 다 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서술자가 말하는 게 전부 뭐야? 서술이야. 제발 서술하고 설명하고 헷갈리지 마. 다시 서술자가 말하는 게 뭐다? 서술. 바로 이 서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바로 보여주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이 말하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묘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서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서술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4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이야. 그러니까 1-2에 가게 되면 달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달밤이라는 소설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서술 방식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대부분 답을 제외하고 이야기. 이 4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묘사, 대화, 서사,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묘사, 대화까지 나왔어. 그 다음 서사가 중요해. 왜 서사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소설은요. 장르 명칭 자체가 서사 장르야. 서사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바로 뭐인 거야? 서사인 거야. 그래서 진술, 서술 방식 쪽에서 서사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 얘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지. 가끔 보면 사건의 순서 또는 줄거리 파악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서사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묘사라고 하는 것과 대화라고 하는 것과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때 묘사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외양 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외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위 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배경 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때 선생님 심리 묘사는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심리는 묘사 대상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심리 묘사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앞으로 심리 묘사라는 말이 나와.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해? 간접적이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 심리 묘사하고 있다. 그럼 심리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을 통해서? 묘사나 대화를 통해서. 오케이? 심리라고 하는 건 묘사나 대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외양이든 행위묘사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물의 심리라든지 태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한다는 얘기야?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는요. 여러분들 대화가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 따옴표가 없으면 뭐다?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얘네들도 역시 뭘 드러낸다? 심리, 태도, 상황, 성격 이런 걸 드러냅니다. 오케이? 이런 걸 드러내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여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보여주기를 얘네들을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장면 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극적 제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극적이 왜 나오냐면요. 원래 연극할 때 극이거든요. 이 극은 행위와 대사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행위묘사와 대사 위주로 나오지. 그럼 그 부분은 다 뭐인 거야? 극적 제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접 제시고, 문제는 이 간접으로 제시했다는 건 뭘 간접으로 제시했다는 얘기야? 심리나 태도나 상황이나 성격을 간접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이지. 누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독자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누가 판단한다? 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걸 독자의 상상력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고 그래. 독자의 상상력이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로 얘네들은 객관적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서술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성향을 갖는다? 객관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봐봐, 이 말하기 쪽에 설명, 이 설명 같은 경우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해설적, 분석적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이 세 번째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진짜 드물어. 흔하지가 않아. 특히 편집자적 논평은 현대소설에 거의 안 나와. 편집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얘네들은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현대소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요약적 제시도 흔한 게 아니야.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짧게 인과관계에 따라 요약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에 가게 되면 거기에 요약적 제시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와. 그러니까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의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도망가는 그런 사건, 이걸 요약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는 이렇게 한 작품에 한두 번 나오지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설명은 뭐라는 얘기야? 해설적, 분석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적, 분석적 제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 한다는 이야기야? 직접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뭐 한다?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시하다 보니까 독자의 상상력은 뭐 돼? 독자의 상상력은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들아, 주관적과 객관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이해해보자. 주관적과 객관적은요, 비중이 아닙니다. 만약에 10가지를 설명해놨다고 치자, 10가지를 묘사해놨다고 치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그냥 전체가 주관적이 돼버려. 객관적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이어야 돼. 일부만이라도 주관적 내용이 들어가면 그냥 다 뭐가 된다? 주관적 성격. 뭐하고 비슷하냐면 고전소설 쪽에서 혹시 정기적 요소 들어봤습니까? 비현실적 요소라고 하는 거야. 귀신이 등장하거나 도수를 부리거나 또는 이계, 용궁이나 아니면 천상계나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비현실적이지 않아. 그냥 딱 한 군데서 비현실적인 요소만 나타나도 이 작품의 성격은 뭐가 돼버려? 전기적 성격이 돼버리지. 그렇듯이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했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뭐가 돼버려? 주관적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기준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쿠키, 우리 강아지 이름이 쿠키야. 쿠키가 답이 수업 시간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얘는 이 중에 뭘까요? 묘사, 대화, 서사, 설명 중에 묘사한 거잖아. 행위 묘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본 대로만 했잖아. 그럼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쿠키가 답이 수업 시간에 왜 졸고 있지? 어젯밤에 뭘 했지? 답이 수업이 지겨운가? 재미없는가? 이걸 앞뒤를 보면서 뭐 해야 돼?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독자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쳐봐. 쿠키는 좋아하는 다비 선생님 수업 시간만큼은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어젯밤에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꼴까닥 세워서 결국 졸고야 말았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졸고야 말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쳐봐. 일단 좋아하는 다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거 뭐야? 심리잖아. 심리 설명했죠. 그 다음에 왜 얘 졸았어? 어젯밤에 숙제하느라고 밤을 샜잖아. 상황도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인과적으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주관적으로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해설적 제시, 분석적 제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제가 심리가 들어가도 되고 상황 설명이 들어가도 되고. 근데 우리 애들이 이걸 진짜 구분을 잘 못해. 그게 문제야. 나중에 고전소설을 배우다 보면 고전소설은 전부 이게 맞거든요. 주관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현대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시각이나 특정 사건만 설명해주지 나머지 인물, 나머지 사건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한 90%는 뭐야? 객관적이야. 근데 한 10%만 뭐야? 주관적이야. 그럼 애들은 읽기 귀찮은 거지.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네가 상상력을 발휘를 안 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현대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뭘로 드러난다? 보여주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실력을 키워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주 쉬운 시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쉬운 시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간접 경험이 많아야 돼. 너네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어놔야 되는데 근데 소설을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계속해가지고 소설 줄거리하고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수업을 계속 보충으로 올려주는 거야. 왜? 너네가 소설 읽으라고 해도 안 읽거든. 두 가지야. 간접 경험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것들을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걸 행간익기라고 이야기하죠. 소설로는. 나중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돼.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어떤 상황이구나. 아 이거 어떤 심리구나. 어떤 태도구나. 와 얘 성격 이렇구나. 딱 느껴져 안 느껴져? 말하는 것만 봐도 느껴지는 거야. 행동하는 것만 봐도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너네가 간접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간접 경험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 많이 읽어놓는 건데 근데 선덕은 참고로 1학년 때 소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는 소설 파트 자체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시가 파트 집중이야. 현대시, 고전시가 집중이고 따로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소설을 또 따로 조금 해놔야 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술 방식에 대해서 이해했다면요. 이번에는 그래 그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것보다 더 포괄적이야. 여러 가지 구조도 들어가고 뭐 특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요. 이거 한번 보자. 25페이지. 보편성에 근거한 현대소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참고로 소설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읽어봤어. 읽어봐가지고 뽑아낸 그런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첫 번째, 너네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면이 바뀌면서 서술자가 바뀐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막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들어봤지 문제 풀 때? 서술자나 시점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소설은요. 대부분 단편소설이거든요. 단편소설은 한 30에서 50페이지 내외의 굉장히 짧은 소설들이야. 그래서 절대 주제도 다양할 수가 없어. 다양할 수가 없고요. 그냥 딱 너네가 항상 소설 분석할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분석하지? 그 이유가 뭐야? 이게 단순 구성이기 때문이야. 단순 구성이라고 하는 건 갈등 딱 하나 있고 그래서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갈등이 올라갔다가 다시 해결돼가지고 끝나는 거 딱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서술자나 시점이 바뀔 여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면이 바뀌면서 이때 장면이라고 하는 것과 국면이라는 말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국면의 전환, 장면의 전환 이런 말 나오는데 장면과 국면의 기준을 모르더라. 장면의 기준이 뭐야? 공간이야. 국면의 기준은 사건이야. 그래서 봐봐.
장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지문은 워낙 내용이 뭐해? 짧잖아.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간이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공간이 자주 바뀐다고 한다면 최소 대여섯 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한두 번 바뀔까 말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면, 사건도 마찬가지야. 사건도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에서 바로 네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다시 소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점이나 서술자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물론 아주 특이한 몇 작품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고요. 물론 액자 구조는 예외야. 액자 구조는 원래 이야기가 두 개라서 원래 서술자와 시점이 다른 거야, 걔네들은. 다시 액자 구조는 원래, 그래서 너네 액자 구조 배울 때 겉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속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얘네들은 원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점이나 서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장면이 바뀌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서술자, 시점 거의 안 바뀌고요. 그 다음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 말도 너네 솔직히 모의고사 좀 풀어봤다고 한다면 한 10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서술자,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한다? 이 말이 나와서도 맞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장면은 뭐다? 공간이 기준이야. 근데 공간이 그렇게 막 대여섯 번씩, 7, 8번씩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거 딱 하나 본 적은 있어.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워낙 사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다 보니까 궁궐에 있다가 궁궐 밖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세자 만나러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왔다가 막 이러면서 한 5, 6번 바뀌는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요. 꼭 또 문제 포인트가 돼. 공간에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뭐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돼가지고 거기도 네 군데의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근데 흔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현대소설에서 과장, 희화화, 해학적, 과장, 희화화, 해학적 밑줄 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풍자 이걸 비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 소설들은 꽤나 있긴 해.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과장이나 희화화나 해학을 통한 풍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현대소설은. 현대소설은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틀려. 작가가 거의 4명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 4명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성석재.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필수작품인데 그거 아까 저기 오빠야 너 황망근 들었어 안 들었었어? 안 들었다고? 데일리에 있는데? 끊은 지 좀 오래돼서. 끊은 지가 오래됐다고? 아 지금은 안 듣고 있어? 예 여기에서 봐봐 성석재 그 다음에 이문구의 뭐 유자소정 같은 거 김유정의 봄봄 같은 거 그 다음 최만식이라고 하는 작가의 태평천하 같은 이런 작품들은 좀 우스꽝스럽긴 해. 해학적이긴 해. 인물도 좀 인물의 행위도 희화화되어 있어. 그런데 그 4명의 작가를 지휘하고는 너네가 생각해봐. 현대소설을 읽으면서 낄낄낄거린 적 있어 없어? 별로 없잖아. 현대소설은 되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맞는 경우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객관적 묘사, 객관적 사건 전개가 왜 드물까? 여러분 100%여야 된다고 그랬지. 객관적이려면 100%여야 되거든요. 100% 이걸 구사하는 게 3인칭 관찰자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요. 우리가 3인칭 관찰자를 배운다고 한다면 소나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나기는 거의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시점 얘기할 때 예를 들어줄 뿐이야. 3인칭 관찰자 시점에 소나기가 있어 라고 예를 들어줄 뿐이지 그걸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3인칭 관찰자는 진짜로 본대로 들은 대로거든요. 본대로 들은 대로여야 되는데 3인칭 관찰자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 100% 객관적 사건 전개가 없다는 얘기야.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부분적으로 일부라도 설명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도 맞는 경우 흔하지 않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사파식 구성, 병렬적 구성. 여러분 아까 쌤이 소설의 구성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유기적 구성이라는 얘기야.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A라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B라고 하는 사건과 C라고 하는 사건이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금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야. 즉 A라는 사건이 나타났으니까 B가 나타나고 B가 나타났으니까 C로 발전되는 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걸 유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파가 뭐야? 에피소드잖아. 에피소드가 열거되어 있을 뿐이야. 얘네들이 연관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소설에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그냥 소설가 구보씨가 하루 동안 돌아다녀. 그래서 정류장에서 본 거 생각한 거, 그 다음 전차 안에서 본 거 생각한 거, 그 다음 대합실에서 본 거 생각한 거, 그 다음에 다방에서 본 거 생각한 거, 설렁탕집에서 본 거 생각한 거 연결될까? 연결 안 되겠지. 왜? 각각 본 게 다 다를 테니까.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열거되는 걸 사파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병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사건의 축이 두 개야. 사건의 축이 두 개인데 이런 거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도 거의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말이 나와도 거의 틀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현대소설은요. 봐봐. 고전의 전지적 작가 시점과 현대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차이가 있거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서술자가 모든 인물과 모든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아까 현대소설은 같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시각 또는 특정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솔직히 한 90% 정도는 객관적 태도로 서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현대소설은 장황한 해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 3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좀 요설체야. 요설체라고 하는 건 말이 좀 많아. 그래서 A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B라고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마음이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설체라고 하는데 재밌을까? 재미없어. 3대는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아주 스펙타클한 막장 드라마여서 들을 때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막상 읽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다 설명해버리기 때문이야. 아니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으로 일일이 거기 해설자가 그러니까 지금 배반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앞뒤 전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인물의 심리를 다 설명해주면 재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요설체 작가인 염상섭을 지휘하고는 현대소설에는 장황한 해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장황한 해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현학적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와 이거 진짜 잘 나오는데 이 단어 뜻을 모르더라. 현이 드러낼 현, 학이 학문할 때 학, 학식. 그럼 학식을 드러내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잘난 척하는 거야. 다시 학식을 드러내어 뽐내는 듯한 잘난 척하는 걸 현학적 태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얘들아 서술 방식이에요. 주어는 거의 다 서술자거든요. 그럼 서술자가 현학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서술자가 잘난 척했다. 그런 소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워. 그잖아. 서술자가 잘난 척하는 소설을 왜 배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래서 현학적 태도의 서술이라는 말이 나와도 거의 다 틀려. 거의 다 틀리고요. 그 다음 개념적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 이게 뭐냐면 소설이 주제를 작가가 직접 드러내는 거야? 서술자가 주제를 직접 얘기해? 아니죠. 어떤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통해서 주제의식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주제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현대시는 가끔 주제, 정서와 태도를 직접 제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시는 그래서 한 10% 정도가 직설적 제시야.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뭐 할 때가 있다? 직설적으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은 아니야. 소설은 서술자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삶을 뭐 해줘? 보여주기 하고 인물의 심리나 상황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절대 주제를 직접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보는 소설은 굉장히 지극히 뭐다? 짧다고 이야기했잖아. 거기에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 다양한 사건, 다각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도 거의 다 틀려. 물론
아주 가끔 인물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힘든 이유가요. 단편소설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딱 뭐야? 주어진 시험지에서 한두 페이지를 보는 거잖아? 한두 페이지에는 이게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서 맞는 경우도 선생님은 별로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10번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상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이거 너네가 착각하는 거야. 뭐 전쟁의 후유증이라든지 일제치하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묘사해 놓고 이런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또는 시대적 배경 같은 경우는 배경으로 사용하는 거지. 원경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것 자체를 드러내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단 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뭐가 영향을 미쳐?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배경으로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도 거의 맞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여러분들 거기 26페이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이게 다 수능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 쌤이 가볍게 지금 놔뒀는데 이거 정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서술 방식에서 나올 수 없는 말만 딱 제껴보라는 얘기야. 한번 제껴봐 거기 문제.